163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163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요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주는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얘를 대상부동산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인근지역이라고 했죠. 인근지역에는 대상부동산이 있고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으나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이렇게 속해 있는 지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유사지역이라고 했죠. 얘네들을 유사지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네, 동일수급권이라고 했죠. 사례를 선택할 때 동일수급권의 범위 안에서 사례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사례를 선택했는데 여기가 대상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례를 선택하면 참 좋은데 여기서 사례를 선택할 수 없었대요. 왜 사례를 선택할 수 없었냐면 쟤는 형이 동생한테 팔았는데 진짜 싸게 팔았대. 그런데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2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대. 원래 얼마였을까요? 환장하네 진짜. 아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형이 동생한테 팔았는데 6억 7,500만 원에 팔렸대. 원래 얼마였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꾸 추론하려고 하지 마. 금액이 자꾸 바뀐다고. 그러니까 얼마에 거래가 됐을까를 사실은 금액이 얼마만큼 싸게 팔았는지를 모르니까 원래 금액으로 정상화시킬 수가 없어서 얘는 선택할 수 없었대요. 근데 얘는 친구 간의 거래래요. 친구 간의 거래인데 20% 싸게 거래가 된 사례래요. 8천에 거래가 됐대요. 원래 얼마였을까요? 1억. 이렇게 정상화시킬 수 있거든요. 걔를 사례로 선택했대요. 그래서 얘가 사례부동산이래요. 그럼 대상부동산을 평가할 때 사례를 이렇게 선택한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할 것은 사례부동산을 선택하는 것. 사례부동산에 가액이 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에요. 얘가 나왔어요. 제가 1억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하느냐. 제가 좀 전에 이거 친구 간의 거래로 20% 싸게 거래가 된 거라 그랬죠. 정상적인 거래면 1억이란 말이죠.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로 바꿔놓는 걸 우리 사정보정이라고 한다겠죠. 그걸 수치화하는 걸 사정보정치 그래요. 어떻게 구하는지는 앞으로 공부하면서 다 배워요. 너무 간단해요. 사정보정치, 사정보정에서 수치화한 것이죠. 곱해주고 그 다음 여러분 대상부동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준 시점이라고 불렀잖아요. 대상부동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렇다면 사례부동산이 거래가 됐던 시점은 뭘 것 같아요? 거래 시점이라고 해요. 얘를 거래 시점이다. 거래 시점이 예를 들면 거래 시점이 2017년 7월 1일이라고 가정해봐요. 기준 시점이 2018년 7월 1일이라고 가정해봐요. 딱 1년 차이가 나죠? 1년 동안의 가격 변동 감안해줘야지. 그래서 거래 시점 걸 기준 시점에 맞춰서 조정해줘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시점 수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이걸 수치화하는 걸 시점 수정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점 수정의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의 지역이 다르죠. 그럼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해 줘야 돼요. 대상 부동산 속해 있는 동네가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동네보다 10%가량 비싸다. 그러면 얘가 1억이면 얘는 1억 1,000으로 바꿔줘야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역 요인 비교치, 지역 요인 비교치, 지역 요인을 조정해 줘야 돼. 그 다음에 같은 아파트라도 대상 부동산은 15층이에요. 아파트인데 사례 부동산은 2층이래. 그러면 2층하고 15층하고 가격 차이 좀 날 수 있죠. 이게 개별 요인 비교를 해줘야 돼. 따라서 개별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요. 대상 토지는 900제곱미터, 사례 토지는 1000제곱미터라네요. 그러면 면적이 다르니까 면적도 비교해 줘야겠죠. 면적 비교치, 면적을 비교해 줘야 돼요. 면적 비교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사례의 정상화 작업이에요. 제일 먼저 사례 부동산을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까지 하는 거예요. 사, 시, 지, 개, 면을 해서 그 사례와 비교하여 거기에 준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그게 비준 가액이에요. 사례와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여 가액을 정한다. 비준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례 가액을 구하고 사시지계면은 꼭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시지계면을 해서 비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정보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자 그 말입니다. 사정보정으로 가요. 사정보정의 뜻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사정이 개입될 수 있고 사정이 개입되면 그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정상화해야 된다 그랬죠? 그것을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정이 개입됐고 사정이 개입됐을 때 그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정상화하는 것, 이것을 사정보정이다. 그리고 사정보정할 때 이것을 수치화하는 걸 사정보정치라고 해요. 사정보정치 이렇게. 이때 사정보정과 관련해서 이것을 분수로 표시해요. 분수로 표시해요. 그럼 분수로 표시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분자에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을 쓴다 그랬죠. 그리고 분모는 그것과 비교하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상부동산이에요, 사례부동산이에요? 뭘 사례부동산을 알고 싶어요? 별게 다 알고 싶네.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대상부동산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분자는 대상부동산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부동산을 무엇으로부터 알아내냐면 그렇죠, 사례부동산으로부터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분모는 사례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분모는 사례부동산입니다. 분자는 대상부동산, 분모는 사례부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정보정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다 원리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원리대로만 하시면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주목구구거든요. 우리 책에 기본서에 가시면 공식이 3개가 나오는데 그 공식들이 주목구구인 게 주목구구 아닌 것처럼 사실 위장하고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목구구대로 푸시면 돼요. 그냥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자, 사정보정과 관련된 것 알아두시고, 사정보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는 사정보정하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 이미 사정보정이 끝난 토지도 사정보정하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이미 사정보정이 끝난 토지, 그거는 사정보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례를 선택할 때
얘처럼 사정 개입 정도를 알지 못하는 사례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뭘 못하니까? 사정 보정을 못하니까. 이해 가십니까? 네, 사정 보정과 관련해서 말뜻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시점 수정으로 가요. 시점 수정과 관련해서 시점 수정의 뜻이 뭔가 용어를 알아두십시오. 시점 수정이란 거래 시점 거를 기준 시점에 맞춰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시점의 가액을 기준 시점에 맞춰서 수정하는 작업. 다시 한번 거래 시점 거를 기준 시점에 맞춰 수정하는 거예요. 기준 시점 거 수정한다고 하면 절대 안 돼. 따라서 거래 시점 걸 기준 시점에 맞춰서 수정하는 작업, 그게 시점 수정이에요. 우리 시점 수정의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이론 강좌 때 하기로 하고 시점 수정의 뜻을 먼저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 시점 수정과 관련해서 시점 수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점 수정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면 이래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기준 시점과 거래 시점이 딱 일치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딱 일치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주에 기준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급평가와 기한부평가 얘기했었거든요. 기준 시점은 원칙이 가격조사 완료한 날짜 맞죠? 그러나 예외로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가격조사가 가능하면 그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기준 시점이 과거의 특정일이야. 근데 과거의 특정일인데 거래 시점하고 딱 일치하는 거지. 이 날짜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평가해 주세요. 근데 거래 시점도 2017년 7월 1일인 거예요. 그러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딱 일치했죠. 그러면 시점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1년 차이가 나는데 1년 동안의 가격 변동이 전혀 없어. 시장이 안정돼서 전혀 없대요. 그러면 시점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시점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두 가지. 첫 번째,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 두 번째,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다른데 그동안의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는 시점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여러분 사례를 선택할 때 거래 시점을 알 수 없는 사례를 사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래 시점을 알 수 없대. 그런 사례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게요? 뭘 못하니까? 시점 수정을 못하니까. 여러분 아까 사정 개입 정도를 알 수 없으면 사정 보정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하듯이 거래 시점을 알 수 없다면 시점 수정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시점을 알 수 없는 사례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거래가 됐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거래 시점을 알 수 있어야 시점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아까 제가 사정 보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로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데 시점 수정 안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딱 일치하거나 아니면 가격 변동이 없으면 시점 수정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지역 요인 비교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어떤 거요? 같은 지역 안에 있어요. 사례를. 그러면 지역 요인을 비교하지 않아도 되지. 개별 요인 비교하지 않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대상과 사례는 다 다르잖아요. 개별성 때문에 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해 가셔요? 면적 비교 안 할 수 있어. 똑같으면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개별 요인은 반드시 비교해야 돼. 이 점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개별 요인은 반드시 비교해야 된다. 그 다음 164로 가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보셔요. 장점, 단점. 장점입니다. 여러분 현실성 동그라미, 실증적 동그라미, 설득력 동그라미 해보세요. 방금 현실성, 실증적, 설득력 이 단어는 비교 방식인 거래사례 비교법에만 쓰는 것이지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실제 사례에 근거하니까 현실성, 실증적, 설득력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3방식에서 중추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이해하기 쉽고 간편해요. 왜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게 해요? 주먹구구니까.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다 하면 나오는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네, 정교하지 않고 잘 안 맞아. 그래서 3방식 가운데 가장 주먹구구야. 그래서 우리 정서에 딱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 싫어하냐면 이론적이다, 논리적이다.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 아주 경기하세요. 우리하고는 안 맞아. 이론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럼 이론적이다, 논리적이다 어디서 나오게? 수익하는 법에서 나옵니다. 그건 미국 사람들이 주로 쓴대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합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방식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우리는 주먹구구 이런 거 좋아하거든. 대충 이런 거 좋아하거든. 3방식의 중추, 우리 정서 딱 그게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 그리고 우리끼리도 안 믿잖아 서로. 왜요? 대충이니까 안 믿어.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 믿어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 아니 믿으란 말 필요 없어. 계약서로만 하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서 쓰려고 그러면 또 계약서를 대충 써. 그리고 자꾸 믿으란 말을 해. 사람이 사람을 믿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 내가 속이고 싶어 속였나 돈이 속였지 뭐 또 이런 말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야. 계약서도 잘 쓰고. 그런데 그런 게 좀 잘 안 돼. 그 감정평가 3가지 방식 중에 가장 느슨하고 가장 쉬운 게 뭐라고요? 거래사례 비교법 3방식의 중추다. 단점은 그래서 사례가 없는 부동산은 쓰기 어렵다. 비과학적이다. 극단적인 호황이나 불황 때는 쓰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거래사례 비교법이 거의 대부분 중추입니다.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갈 거예요. 임대사례 비교법 말고 오른쪽 페이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갈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원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에 토지를 평가할 때 그대로 쓰는 거야. 다시 말하면 토지평가시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니까 제가 이것도 바꿀게요. 이제 토지로 살짝 바꾸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토지로 바꾸고 얘를 대상 토지 그래 볼게요. 그럼 얘는 사례 토지가 사실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토지가 요거라고 가정합시다. 요게 감정평가 대상 토지. 그러면 사례 토지가 아니라 요게 표준지 공시가예요. 표준지 공시가. 그럼 표준지 공시가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례를 표준지 공시가를 여기서 선택할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으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 얘가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가 뭔지는 순서 바꿔서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뒤쪽에 나올 거예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은 언제냐면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해요. 대상 토지를 평가하려고 하는데 7월 1일이라고 가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시가 기준법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공시가란 표준지 공시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 그런데 표준지 공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이미 감정평가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사정보정 안 합니다. 이미 사정보정 했으니까. 그래서 사정보정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시점수정. 이 경우 시점수정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당연히 시점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점수정 합니다. 시점수정은 해야 된다. 여기에 시점수정 합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의 가격 변동해야 됩니다. 따져줘야 돼. 그 다음 지역요인은 비교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구하면 지역요인 비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요인을 이렇게 비교한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지역요인을 비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개별요인 당연히 비교해야 됩니다. 개별요인은 언제나 비교해야 되니까. 개별요인 비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면적은 비교하는가? 안 합니다. 왜냐면
토지는 제곱미터당으로 공시하거든. 1제곱미터당으로 공시하니까 면적은 비교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대상 토지를 구하는 겁니다. 즉 토지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토지 가치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은 이렇게 감정 평가를 할 때에 제일 먼저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합니다. 얘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정 보정은 안 하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면적 비교하지 않고 토지 가치를 구한다. 얘는 시지계만 합니다. 시지계. 다시 말하면 사정 보정 안 하고 면적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구하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 밑에 거는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공시가 기준법이고 토지를 구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한다.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으로 구한다. 잊지 마십시오. 사정 보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해서 구하는 것이 공시가 기준법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165의 수익환원법 이야기해 봅시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환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수익환원법 이야기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환원법은 감정평가의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내용을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부동산에서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습니다. 그 순수익을 나누게 한다. 이때 나눌 때 이것을 환, 원, 율이라고도 하고 이율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가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눠서 수익가액을 구한다. 이게 수익환원법이며 이렇게 수익환원법을 구하게 되면 쭉 수익환원법 구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순수익. 이 순수익이 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원이율. 환원이율이라고 하는데 이 환원이율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쭉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여기서 순수익은 여러분 투자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이 우리는 투자론에서 투자성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수익환원법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다? 당연히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수익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수익성 부동산은 무슨 용과 무슨 용이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업용과 임대용이 있다고 그랬다고. 따라서 수익성 부동산은 기업용과 임대용 부동산이 있거든요. 투자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 똑같은 거예요. 투자론. 그래서 투자의 대상이 되어진 임대용 부동산을 샀다. 혹은 뭐 기업용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제가 말할 때 우리 앞에 투자론에서 순수익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순영업소득을 의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수익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거용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아니죠. 교육용도 아니죠. 공공용도 아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평가할 수 없어. 수익환원법으로. 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부동산 말고 기업용이나 임대용 부동산만 평가하는 거예요. 수익 있는 부동산.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여기서 말한 순수익이란 순영업소득을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영업소득이다. 두 번째 요거 환원이율은 그럼 뭐냐? 환원이율이란 뭐냐? 용어? 여러분 제가 투자론에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거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싸잡아서 네 글자로 뭐 한다 그랬어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거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싸잡아서 네 글자로 거기다 개수란 말 붙였잖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자본 환원한다 그랬죠. 자본 환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의 개수 3개, 현재 가치 개수 3개를 다 싸잡아서 자본 환원 개수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 환원은 말하는 거예요. 자본 환원.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건 첫 번째 여기서 환원이율이란 뭘 말한다? 환원은 뭘 말하는 말이냐면 자본 환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자본 환원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자본 환원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율이기 때문에 자본 환원율 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환원율은 자본 환원율 그래요. 이렇게 말한 자본 환원율이 투자론에선 앞으로 종합 자본 환원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 자본 환원율 그걸 나중에 투자론에서 제가 또 얘기해 드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느냐? 얘하고 얘하고 위치 바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기를 분수에서 위치를 바꿀 때 얘가 바꿔질 때 위에 것과 바꿔지느냐 밑에 것과 바꿔지느냐 언제나 등호가 성립하려면 밑에 것과 바꾸는 거예요. 위에 것과 바꾸면 등호 성립 안 돼요. 언제나 남의 집에 갈 때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밑으로 간다 그랬어요.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환원율이 앞으로 나오고 수익가액분의 순수익이지. 맞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될 거다. 분자는 순수익을 그대로 두고. 제가 가액을 0으로 뭐라고 한다 했죠? 밸류. 그러니까 가치죠 실은. 가액과 가치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민법을 더 공부하면 이렇게 배워요. 민법에서 물건을 구분할 때 동산, 부동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주물과 종물을 구분하기도 하고 원물과 과실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원물과 과실의 관계를 여러분이 저당권 부분에 가면 피담보채권의 범위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원본과 과실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원물과 과실 말고 원본과 과실. 어느 과목에서? 민법에서. 언제쯤 되면 배우냐면 1월 달쯤 우리 민법 선생님 커리어 보면 1월 달, 1, 2월 달 기본 과정에 가면 배워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앞에서도 가액과 임료를 원본과 과실이라고 안 했던 거예요. 앞에 있었지만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제가 그 말을 강조 안 할게요. 언제 가면 여러분이 아니까 1, 2월에 가면 1, 2월에 기본 과정에 가면 배우니까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면 이 내용들이 알아듣기 쉬워요. 근데 민법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나서 부동산학개론의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간혹가다 이런 내용 부동산학개론에 나오니까 막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물어보면서 피담보채권이 뭔가요? 막 이렇게 저당권이 뭔가요? 개론 시간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민법을 공부하시면 다 배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공시법 선생님이나 중개사법 선생님이 민법을 강조한 이유가 그 과목을 먼저 해야 자기들 과목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쉬워요. 마찬가지로 부동산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1차만 공부하더라도 기초과정만큼은 전 과목을 다 들으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부동산학 개론에 공법 얘기 나오잖아. 공법에는 부동산학 개론 얘기 안 나와요. 공법은 법에 정해졌기 때문에 직권만 해.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에 세법 얘기 나오잖아. 그런데 세법은 부동산학 개론 안 나와. 세법은 지 범위이기 때문에 직권만 해. 공시법에서 지목이니 그런 거 부동산학 개론 나오잖아. 공시법에서 배우는 거. 공시법은 부동산학 개론 안 나와요. 근데 부동산학 개론에는 공시법 얘기 나와. 민법 얘기 나오잖아. 부동산학 개론에. 근데 민법에는 부동산학 개론 얘기 안 나와요. 직권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목들의 경우를 공부하고 나면 부동산학 개론의 내용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중에 민법의 이 부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액 또는 가치를 원물 말고 원본이라 그래. 근데 원본인데 걔가 뭐야? 가치라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원본 가치.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셔도 일단 넘어가세요. 나중에 원본이 뭔지 민법을 배우시면 안다 말이죠. 그래서 얘가 가액 그게 가치인데 걔가 원본이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줬어요. 백분율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한 번 더 쓰면 방금 순수익이 뭐라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본 가치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부동산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면 부동산 가치 1억을 여기다 써주면 돼요.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고 부동산 가치가 1억이라고 한다면 1억분의 1,000만 원 곱하기 100. 언제나 우리는 100분율을 공부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묻기를 왜 100을 해주나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언제나 율자 나오는 건 100분율이고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해줬어요. 그러면 1억분의 1,0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10%가 되겠죠? 그럼 환원율은 10%다. 알고 보니까 모든 환원율 이렇게 붙는 것들은 일종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투자론에서 종합자본 환원율 말하면서 그건 총투자 수익률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총투자 수익률이에요 실은.
아직은 우리가 앞에 있는 얘기 싹 까먹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반복해서 이제 기본 심화로 가면서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분의 순영업덕을 환원율이라 그러는 거예요. 환원율의 뜻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여기다 우리가 더 보탤 게 있어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그러나 기초과정에서는 요만큼 내용을 알고 계시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에는요. 이 환원하는 방법에는 한 해 것, 요거 한 해 것만 따지느냐 여러 해 다 따지냐에 따라서 한 해 것만 따지는 걸 직접환원법, 여러 해 것 다 따지는 걸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그건 안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왜요? 복잡하니까. 그럼 우리는 한 해 것만 따지는 뭐만 할 거라고요? 직접 환원법만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 환원법은 한 해 것만 따지는 직접 환원법만 하자 요거예요. 앞으로 직접 환원법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 기본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66에 나와 있는 보충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는 우리 기초과정에선 더 이상 이걸 안 하지만 기본 이론에 들어가면 이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본문 교재에 다 드러나요. 그리고 거기까지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하더라도 30%가 사실 채 안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익환원법의 기본 구조, 미래에 예상되는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수익가액을 구한다. 이렇게 구합니다. 오른쪽 167로 건너가셔요. 수익환원법이 갖고 있는 장점 기억. 어떤 부동산에 쓴다 여기. 어떤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에 쓴다. 그러면 수익성 부동산이 아닌 여러분 2번 단점의 기억. 주거용, 교육용, 공공용 부동산에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니은으로 올라가요. 장점 니은. 니은에 올라가면 두 번째 줄 논리적 동그라미, 이론적 동그라미. 3방식 중에 논리적이고 이론적이다. 장점의 니은으로 가서서 두 번째 줄. 이론적, 논리적. 있습니까?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러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다 나오는 것들은 한결같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점이 복잡하다 그랬죠? 복잡해서 우리는 다 골라내버리고 30% 정도 범위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부동산 학교로만 공부한다면야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지만 다른 과목도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공부 효율성 측면에서 골라서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만큼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 수익 분석법은 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로 건너가야 되겠죠? 수익 환원법은 기본 구조만 잘 이해하십시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지금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틀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여러분 공시법에서 공시란 말을 첫 번째 시간에 교수님이 공시란 말이 뭔 말인지 설명하죠. 네, 공시가 뭔 말이에요? 네, 알리는 게 공시잖아. 그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격을 사람들이 누가? 왜? 당연히 국가기관이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야. 그래서 여러분 167 페이지 167 제목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는 거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우리나라에서 공시하는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제일 먼저 나온 게 토지예요. 토지를 공시하는데 걔를 뭐라고 하냐면 공시지가 제도라고 해요. 토지를 공시하는 제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택이 나왔어요. 한참 후에 주택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면 주택은 이렇게 말해요. 주택가격 공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 그러면 봐봐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인데 부동산에서 공시하는 게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을 공시하니까 여기다 주택을 집어넣으면 주택가격 공시제도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일관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얘도 뭐라고 말했으면 좋았을까? 그죠? 토지가격 공시제도. 그 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을 갖다 집어넣어봐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계획성 있게 했다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계획성 있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답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성 없게 했어요. 아무렇게나. 딱 붙인 거야. 토지를. 그리고 이미 바로잡기 너무 늦어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시지가 제도 그랬다고. 처음부터 앞으로 나올 걸 생각해서 용어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체계적, 논리적, 이론적, 계획적 이런 거 우리 정서에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래. 나중에 봐봐. 체계적, 논리적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뭐라고요? 주먹구구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계획을 세우잖아요. 내가 오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데. 계획을 세우지 마요. 그래야 내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무계획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 오늘 공부를 안 해도 계획이 없었으니까. 근데 오늘 민법을 공부하기로 했어. 개론을 공부하기로 계획을 세웠어. 근데 그걸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마음이 불편해. 뭔 말인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무계획하게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예,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또 안 되면 다음 연도에 또 무계획해 가시고 될 때까지 그렇게 무계획해 가시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아니라 불편하시더라도 계획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 내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반성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나라답진 않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강의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것도 마지막 강의 이렇게 여러분 많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답지 않아. 그렇게 합격하실 것 같아. 원래는 용두삼이 뭐 이러잖아요. 흐지부지, 작심삼일 이래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 아름다운 전통인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신다. 더군다나 이런 특별한 날에 이거는 좀 우리나라답지 않은 것 같아. 실제로 저는 이 제도를 할 때마다 좀 후배들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우리 선배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공부할 때 헷갈리지도 않고 용어를 할 때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아쉬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두서없이. 그래서 용어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뒤늦게 정신을 차리는 거죠. 좀 더 계획성 있게 용어를 만들자. 주택가격 공시제도. 그 다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해요. 이렇게 용어를 일관성 있게 썼으면 처음부터 얼마나 좋겠냐고. 굳이 외울 필요도 없이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써왔다. 그러다 보니 바로잡기는 늦어버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초부터 공부 시작할 때부터 답을 맞추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시험에 나오는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습관을 잘못 들여놓잖아요. 나중에 고치기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안 고쳐지는 거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저는 타이핑을 할 때 자료 만들고 타이핑할 때 손가락 2개로 쳐요. 처음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근데 갈수록 느는 게 아니라 갈수록 오타도 많고요. 안 좋아져요.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연습한다면 되겠는데 뭐 그거 하게 생겼어요. 어디 하다 보니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시험에 답을 맞추는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용어 같은 것도 원칙대로 자꾸 쓰려고 노력하셔요. 예를 들면 공법에서 첫 번째 배우는 변명이 뭐야? 무슨 국회법이란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게 쓰란 말이야. 공시법에서 여러분 등기법 말고 또 하나의 법명이 뭐야? 지적법? 그런 지적법이란 그런 법 없어요. 자, 공간? 그렇죠. 원칙대로 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여러분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감칙이라고 제가 줄여 말하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이라고 써도 여러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원칙대로 자꾸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배우는 입장일 때는 자꾸 원칙대로 연습을 하셔야 맞추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불편하시더라도. 아셨죠? 불편하시더라도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면 내가 계획대로 못했다는 것이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잘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는 지금처럼만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지막, 자, 기초 강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 강좌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다고 우선 단기 목표를 세워보세요. 나 꼭 반드시 마지막 강좌 나온다. 그 다음에 안 나오다 나오면 안 돼요. 꾸준히 나오셔야 돼요. 심화 강의 들어갈 때 나는 꼭 마지막 강의까지 나온다. 이렇게 단기 목표를 세우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 때까지 시험 보기 바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진짜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매일 그렇게 조금씩만 하시다 보면 시험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부동산 학교는 80 몇 점 맞다니, 내가 부동산 학교는 90점이 넘다니,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공시지가 제도는 크게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표준지 공시가, 또 하나는 개별 공시가. 그럽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가, 이렇게 구분합니다. 표준과 개별로 구분합니다. 이것도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서 표준 공시가 그러든지, 아니면 이것도 개별지 공시가 그러면 좋았을 것을 표준지 공시가, 개별 공시가, 이렇게 용어를 붙여 사용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여러분, 주택은 크게 둘로 구분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 가격 공시제도와 공동주택 가격 공시제도로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되,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서 공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공시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다.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둘로 구분하여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민법 시간에 집합건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집합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의 소유자가 여럿이 있는 대표적인 집합건물 아파트죠? 그런데 비해서 하나의 건물의 소유자가 하나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집합건물인 거고, 전체 건물 중에서 집합건물을 뺀 나머지는 일반 건물인 거지. 소유자가 하나의 건물, 그건 일반 건물이고, 하나의 건물에 소유자가 여럿이 나눠지는 아파트 같은 건 대표적인 집합건물이고, 그럼 집합부동산을 보고 전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중에서 전체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집합부동산을 뺀 나머지는 다 일반 부동산인 거죠. 이해 가셔요? 자, 그럼 비주거용 부동산의 대표적인 예가 뭔데요? 상가 건물, 그 다음에 사무실용 건물, 공장 건물, 이런 것들이 비주거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업용은 안 해. 아직 딱 두 개만 해요. 상가 건물과 사무용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용이라든가 방금 상업용이라든가 이런 상가 건물, 그리고 사무실 건물, 이런 것들만 현재 공시하고 있고요. 아직 공업용까지는 미처 하고 있지 못합니다.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습니다. 이런 틀을 먼저 잡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시죠. 여러분, 전국에 있는 토지가 수천만 필지입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가 수천만 필지입니다. 그 수천만 필지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50만 필지, 대표성을 띠는 약 50만 필지가 요거라고 합시다. 그럼 대표성을 띠는 약 50만 필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표준지라고 합니다. 표준지. 국토부에서 이것을 선정합니다. 표준지를 선정해서 약 50만 필지를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하게끔 합니다.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하게끔 하는데 이때 감정평가사가 얘를 평가할 때 이 땅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치고 평가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나지상정에서 평가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 무슨 평가라고 지난주에 제가 얘기를 했죠. 조건평가라고 그랬죠. 조건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거기에 딱 비교하면서 부분평가와 독립평가, 일본에서는 독립평가란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 감정평가에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조건평가를 한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치고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치고 조건평가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이걸 평가하면 국토부에 속해 있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중앙입니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 공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쓰더라도 여러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읽으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합니다. 이때 공시기준일, 가격기준일입니다. 모든 것의 가격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만 유독 좀 중요합니다. 얘도 1월 1일입니다만 얘는 중요하다. 공시기준일이 언제라고요? 1월 1일입니다.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요걸 평가했군요. 그럼 나머지 필지들 보세요. 나머지 필지들입니다. 요 나머지 필지들은 누가 구하게 해요? 요거 누가 구하느냐? 저거는 공무원들이 구합니다. 시군구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구해요.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구한다. 근데 공무원들은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정평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구할 수 있도록 간이산정표를 만들어줍니다. 그 간이산정표의 이름이 뭐냐? 가격비준표입니다. 가격비준표. 그러면 토지면 토지가격비준표 그럽니다. 그러면 주택이면 주택가격비준표, 비주거용 부동산이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 그런 겁니다. 이런 가격비준표를 어디서 만들어주느냐?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토지가격비준표에 의거해서 나머지 필지들을 구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 공시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제가 이렇게 쓰더라도 시군구장이라고 하지 마시고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들이 이거 왜 구할까? 개별 공시가 구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부과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세법에서 세금 부과 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랍니까?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금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바로 전날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매년 5월 31일까지 합니다.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그럽니다. 토지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먼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약 20만 호 가까이, 정확하게는 18만 호쯤 됩니다.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정평가사한테 평가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표준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무슨 평가? 조건평가합니다. 이게 평가가 되면 국토부에 속해 있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산하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 공시한다? 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합니다. 공시 기준일은 언제다? 1월 1일입니다. 외우는 법도 나중엔 다 이야기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백긴이라고 여념 없으시지 마시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일단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 구했으면 나머지 주택들은 누가 구한다고요? 공무원들이 구합니다. 공무원들이 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뭘 만들어준다고요? 간이산정표, 이름 뭐예요? 주택가격비준표입니다. 일관성 있게 용어를 붙이십시오. 주택가격비준표입니다. 바로 주택가격비준표를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주면
담당 공무원들은 주택가격 비준표에 의거해서 개별 주택가격을 구합니다. 공무원들이 구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 공시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5월 31일까지라고 해놓으면 공무원들 일 얼마나 과중되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헷갈릴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일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저거보다 한 달 빠르게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토지만 5월 31일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죠. 4월 30날입니다. 4월달은 작은 달이니까 매년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 같은 전문기관의 의뢰에서 100%를 다 조사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되 공시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1월 1일이고 언제까지 결정 공시합니까? 매년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일반 부동산과 집합 부동산 중에서 일반 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표준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평가사 때 평가하게끔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나면 국토부 산하에 있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토부에서는 뭘 만들죠? 비주거용 부동산도 붙여야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비준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냅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비준표에 의거해서 개별 부동산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누가 결정 공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되 언제까지요? 매년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합니다. 공시일은 4월 30날까지입니다.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국감정원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하게끔 하되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고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며 언제까지 결정 공시? 매년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우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외울 때 외우는 법 개별 빼고 다국장입니다. 개별만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개별 빼고 다국장 공시주체 외우는 법 개별 빼고 다국장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개별 말고 나머지는 다국장 개별만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격 기준일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입니다만 유독 국장이 하는 것만 공시 기준일이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공시일이 중요한데 공시일은 딱 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토지 개별 공시지가만 5월 31일이고 나머지는 죄다 4월 30날까지입니다. 틀만 잘 알아두십시오. 기초과정에서 이 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관성 있게 하면 외우지도 않아도 되는데 용어가 그래서 여러분 토지는 공시지가 제도라고 부른다. 나머지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부른다는 걸 알아두시고 책에 잡는 것만 잘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 약간은 살 붙이고 나중에 답 찍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거의 안 틀려요. 이 부분. 노력에 비해서 점수 잘 맞출 수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이 흐름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감정평가 끝부분까지 다루신 것이고요. 전체 기초과정 전체를 보신 것입니다. 기초과정은 제가 볼 때 사실 적어도 최소 4번 내지 5번 반복해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인강을 반복해 들어야 돼요. 기초과정은 사실 많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복습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본이론에 가게 되면 제가 공부하는 방법론을 또 달리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첫 시간에 기본이론 첫 시간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초과정 마지막 날까지 나오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